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2017년 9월 23일 출제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과목이고요. 문제 1번 보시면 압축비가 5이고 차단비가 1.6, 비열비가 1.4인 가솔린 기관의 이론 열효율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가솔린 기관이라 하면 오토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사이클의 열효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압축비가 5죠. 그래서 기호로 엡실론 이렇게 적습니다. 요게 5로 준 거고 이게 압축비고, 그리고 차단비라 돼 있는데 차단비를 다르게는 최절비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호로는 시그마 이렇게 적는데 요 시그마가 1.6인 거고, 그리고 비열비 우리 K로 적죠. 비열비가 1.4이다. 이때 오토사이클의 열효율을 계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오토사이클 열효율 계산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 번 나왔어요. 자, 이타는 1 빼기, 자, 묶어가지고 엡실론 분의 1에 K-1승인 거죠. 그래서 오토사이클 열효율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요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자, 1 빼기 엡실론이 압축비라 그랬죠. 그래서 5분의 1에, 자, K는 뭡니까? 비열비죠. 그래서 1.4 빼기 1입니다. 쌤, 그러면 요거 차단비는 안 씁니까? 안 쓰는 겁니다. 요거 함정으로 준 거겠죠. 자, 그래서 오토사이클 열효율 공식 반드시 기억합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딱 해보시면 0.4746 나오네요. 0.4746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보기에 보니까 퍼센트로 나오니 퍼센트로 바꿉니다. 곱하기 100 하시면 퍼센트 나오죠. 그래서 하나 둘 했을 때 47.46의 퍼센트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반올림 한다면 47.5가 되겠죠. 자, 그러니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공기압축기가 100kPa 20도시 0.8m 3승인 1kg의 공기를 1MPa까지 가역 등온 과정으로 압축할 때 압축기의 소요 1은 자 킬로줄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과정이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죠. 그래서 T가 일정한 상태다. 자, 그럼 이때 조건이 P1이 100kPa로 준 것이고, 그리고 온도 T1이 20도씨로 줬는데, 자, 등온 과정이니까 T1, T2 같겠죠? 그래서 여기 숫자는 뭐 지우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 V1이 0.8의 미터의 3승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kg, 이거 공기 질량이죠. M이 1kg이더라. 그럼 무엇이 변했느냐? 압력이 1MPa로 변했죠. 그러니까 P2가 1MPa로 변하였을 때 뭘 구합니까? 압축 1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배웠습니다. 연력학 이론 시간 때 말미에 우리 표 하나 정리한 적 있죠. 그래서 과정별 상태 변화 비교표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 탁 정리를 해놓으면 연력학 문제 풀매에 있어서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 때 저랑 같이 잘 정리하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등온 과정에서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절대일과 그리고 공업일과 또 한 가지 뭐예요? 열량이 어떻다? 같은 공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일은 기호로 W12, 그리고 공업일은 WT, 그리고 열량 같은 경우는 Q라고 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절대일은 또 다르게 팽창 1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공업일은 다르게 압축 1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요 세 가지를 같은 공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자, P1 V1의 ln에 V1분의 V2로 절대일도 공업일도 열량도 계산할 수 있다. 언제? 등온 과정인 경우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딱 처음에 봤을 때는 공식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그렇게 많고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표를 반드시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압축기의 소요일, 압축일을 물어봤죠. 즉 공업일을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WT는 요 공식으로 푸는 건데 좋다. 요대로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딱 보니까 P1, V1 딱 보니까 P1, V1 있고요. 그 다음 V1, V2 보니까 V1은 있는데 V2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보일샤의 법칙을 이용해서 V2를 계산해서 이렇게 따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공식을 바꿔서 푸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일샤의 법칙 같으면 T분의 PV잖아요. 이게 일정한 게 보일샤의 법칙입니다. 이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T는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1, V1은 P2, V2와 같은 거죠. 그럼 여기 보니까 V1분의 V2라 돼 있으니까 자, V1이 밑으로 가도록 이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V1분의 V2는 자, P2가 이제 또 내려가겠죠? 무엇과 같습니까? P2분의 P1과 같아.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V1분의 V2 대신에 P2분의 P1을 넣게 되면은 똑같은 공식인 거죠.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P1, V1에 ln에 자 P2분의 P1을 넣는 거예요. P2분의 P1을 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P1, V1 자 P1, V1 있고요. P1, P2 자 P1, P2 있죠. 그러니까 요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식 하나 외워두고 요거 외워두면 어떻게 돼요? 등원 과정에서 절대일, 공업일, 열량 다 외워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거 하나만 딱 외워라 이게 아니고 표를 외웠다면 이 공식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요 공식을 하나 외워서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필요한 조건에 맞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번 문제에서는 요 공식으로 이제 풀어낼 테니까요. 자, 그럼 밑에 건 좀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P1, P2를 줬는데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킬로파스칼, 하나는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단위를 통일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고민이 생깁니다. 킬로파스칼로 넣을까, 메가파스칼로 넣을까 고민이 생기거든요. 자,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킬로파스칼로 넣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왜 그러냐? 지금 압축기의 소요 1, 그러니까 압축 1을 킬로 줄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킬로 파스칼로 넣으면 킬로 줄이 바로 나오고요. 메가 파스칼로 넣게 되면은 이 메가 파스칼은 메가 뉴턴 퍼 미터 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메가 줄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킬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 넣을 때 킬로 줄로 계산한다 그러면 킬로 파스칼로 바꿔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WT 여기 이제 최종 공식이 될 텐데 P1, V1 넣습니다. P1, V1 제가 킬로파스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100킬로파스칼 그대로 들어가고요. V1이 0.8입니다. 요게 곱하기 ln에 뭡니까? P2분의 P1인 거예요. 그래서 P2가 1메가파스칼이니까 제가 킬로로 넣는다 했죠. 그래서 1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1000 요게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P2. 그 다음 P1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100킬로파스칼.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 환산해보면, 자, 위아래 킬로파스칼이니까 어차피 단위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요거는 킬로파스칼이고, 100킬로파스칼. 요거는 최적이니까 미터의 3승입니다. 그러면 요 킬로파스칼은 뭐랑 같다라고 했습니까? 요거 압력 단위니까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자승인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양쪽에 곱해보면은 미터 자승 2개 사라지고 요거 1개 남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킬로 뉴턴 미터가 됩니다. 킬로 뉴턴 미터는 무엇과 같냐? 킬로 줄과 같은 거죠. 만약에 메가파스칼로 넣었으면 메가 뉴턴 퍼 미터 자승이니까 메가 뉴턴 미터가 되니까 메가 줄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킬로 줄로 구할 때는 킬로 파스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 딱 해보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84.206이 나오네요. 206의 단위는 킬로 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는 거는 압축 2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보기에서는 숫자만 나왔으니까 요 숫자만 맞으면 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안전장치 중 보일러 내부 증기 압력이 스프링 조정 압력보다 높을 경우 내부의 벨로지가 신축하여 수은 등 스위치를 작동하게 하여
전자밸브로 하여금 자동으로 연료 공급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압력 초과로 인한 보일러 파열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지문을 디테일하게 적다 보니까 지문 내용이 길어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압력 초과로 인한 보일러 파열 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는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압력 초과로 인한 보일러의 파열을 방지한다. 뭐겠어요? 압력 초과 인터록입니다. 그래서 인터록의 종류 중 우리가 인터록 하면 앞저, 푸저, 불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압력 초과 인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면은 압력 초과 인터록 이라고 해가지고 요 압력 초과 인터록 같은 경우에는 이 증기 압력 제한기랑 연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기 압력 제한기 일종의 압력 스위치인데 이 압력 스위치에 설정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설정 압력을 증기 압력이 돌파해 버리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신호를 전자밸브, 연료 차단 밸브죠. 연료 차단 밸브 쪽으로 보내서 전자밸브를 탁 차단을 시킴으로써 연료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그로 인해 운전을 정지해서 안전을 유지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압력 초과 인터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사용되는 압력 스위치가 뭐다? 증기 압력 제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 다르게는 압력 제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실제적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뭐 다르게는 열이동 법칙 또는 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이클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 법칙인 이유가 비가역 상태를 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비가역 상태입니다. 그럼 이 비가역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어떠한 일을 공급하지 않는 한 항시 열이라는 거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하고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 상태에서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 가운데서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100% 효율을 가진 열기관은 없다 보니까 항시 손실이 발생한다. 비가역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외부에서 일을 가한다면 외부에서 일을 준다면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냉동기죠. 그래서 저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고 바깥의 실외기에서 열을 방출을 시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뭐 얼음을 얼린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외부에서 일을 가한 거예요. 근데 자연적인 상태로 놔둔다면 항상 에너지는 고열원에서 저열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요게 에너지 이동의 법칙 그리고 방향성 또는 실제적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제2법칙인 것이고 그래서 한번 보자면 1번에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비가역 법칙이다. 실제적 법칙이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죠. 비가역 상태에서는 엔트로피는 항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3번에 열은 고온으로부터 저온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일을 가하지 않는 상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항시 고열원, 고온에서 저열원, 저온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틀린 거 4번인데요. 4번에 보시면 열이 주위와 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운동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열이라는 게 있고 일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열이 주위와 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밖으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라는 열로 100이라는 일을 만들었죠. 그럼 이게 되돌아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손실 없이 순환이 되더라.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4번인 거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연소 안전장치 중 화염이 발광체임을 이용하여 자, 사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발광체 하면 뭐야? 빛광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연소 시에 빛이 발생하는데 이 빛을 눈으로 본다. 그래서 렌즈로 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플레임 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영어 아이, 눈입니다.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볼게요. 발광체임을 이용하여 화염을 검출하는 것으로 광전관 가장 대표적인 플레임 아이의 한 종류였고요.
그리고 PBS셀, 황화납셀이고 CDS셀, 황화카드뮴셀이라 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했을 때 답은 1번 플레임 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별로 이렇게 잡아서 알아두시면 쉬운데 정리를 해드리면 화형 검출 장치죠. 그래서 플레임 I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플레임 로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스택 스위치가 있었죠. 스택 스위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화형 검출 장치인데 화형 검출 장치의 역할이 뭐였어요? 연소실 내부에 실화라든가 불착화가 발생했을 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미연소분이 이 연소실에 차잖아요. 그럼 그 후에 점화할 때 논의 폭발 역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불착화나 실화 시에 어떻게 얘들이 그걸 감지해 가지고 신호를 연료 차단 밸브, 전자 밸브로 보내서 연료를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때 플레임 I 같은 경우에는 화염이 뭡니까? 발광체 힘을 이용하죠. 발광체. 그래서 요 광이 뭐야? 빛광자다. 요 빛을 렌즈, 그러니까 우리 눈이죠. 사람으로 치면 렌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임 로드는 이제 로드 하면 막대인데 요거는 화염의 이온화 현상, 이온화 현상에 의한 뭐였습니까?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요. 전기 전도성 을 이용해서 화염을 검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스택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화염의 발열 현상, 화염의 발열 현상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스택 스위치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우리가 노턴 보일러가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고 연소실이 있습니다. 이때 버너를 딱 설치해서 정상 상태라면 연속적으로 화염이 이렇게 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실화가 발생하거나 불착화가 생겨서 요게 탁 꺼져버리면 연료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연소가 되고 있다 라고 가정하고 플레임 I 같은 경우는 렌즈를 여기다가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연소 상태라면 빛이 요 렌즈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감지했다라고 하면 정상 연소 상태니까 별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요게 딱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리면 실화가 발생하니까 빛이 안 들어오죠. 렌즈 쪽으로.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올 때는 뒤쪽에 있는 연료 차단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죠. 전자 밸브 쪽으로 신호를 딱 보내서 연료를 차단시켜서 운전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본다라고 해서 눈으로 본다. I가 붙는 거죠. 플레임 I. 그 다음에 플레임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가 안쪽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데요. 그럼 정상 연소 상태라면 보시면 화염의 이온화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화염이 연소하고 있을 때는 이 안쪽이 고온 상태잖아요. 고온 상태에서는 양극이 요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요 양극이 어떻게 되느냐? 요 막대기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요렇게 들러붙습니다. 들러붙는 게 뭐냐? 전기 전도성이에요. 양이온이 여기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요 양이온이 들러붙었다. 그러면 지금 안쪽이 정상 상태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실화가 발생했어요. 그 불이 탁 꺼지면은 양이온이 여기 들러붙을 일이 없죠. 고온 측에 양이온이 발생하는데 이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양이온이 발생될 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붙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양이온이 여기 들러붙지 않으면 신호를 이 전자밸브로 보내가지고 연료를 차단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스택 스위치는 화염의 발열 현상, 요것만 딱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위주로 알아두시고요. 키포인트 위주로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 용이하겠죠. 5번처럼 문제가 나온다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발광체 힘을 이용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탄소 1kg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단위부터 정리해 놓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탄소 1kg 연소할 때 산소량을 노말미터 삼승 최적으로 구해야 되죠. 쌤, 노말미터 삼승 어디 있어요? 보기에 보니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단위는 노말미터 삼승 per kg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뒤쪽에 있는 게 연료를 나타내는 것이고 앞쪽에 있는 게 구하고자 하는 거, 여기서는 뭡니까? 이론 산소량을 구해라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탄소 단위 질량이죠. 1kg당 이론 산소량 요렇게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비례식 세우면 되죠. 자, 반응식 한번 가지고 와보면 탄소니까 탄소가 산소랑 화합해서 완전 연소하면 뭐가 나와요? CO2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불완전 연소하면 CO, 일산화탄소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요게 이제 앞뒤에 분자량이 딱 맞으니까 완전 연소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요 공식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탄소가, 연료가 지금 탄소 kg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탄소가 12kg 탈 때
자, 이론 산소량 뭐예요? 최적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이론 산소량은 여기 앞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1kmol인 겁니다. 그럼 뭐예요? 1kmol당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22.4 노말미터 삼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가 1kg일 때는 이론 산소가 몇 노말미터 삼승입니까?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곱하고 겉에 거 딱 곱해보면은 산소랑 곱해지는 거 우리가 미지수 구하고자 하는 값과 곱해지는 게 내려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와서 풀면은 이론 산소는 12가 내려가는 겁니다. 12분의 요거 두 개 곱했으니까 22.4 곱하기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 딱 해보시면은 1.867에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그래서 1.867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이 뭐냐면은 자,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으로 구할 때 우리가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도 그렇고 이론 산소량도 그렇고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는 공식은 제가 항시 외워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여기 적어 본다면 자, 이론 산소량을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으로 구할 때는 1.867C 더하기 5.6이죠. 5.6에 H-8분의 5에다가 0.7입니다. 0.7S로 뭘 구해요? 단위가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일 때의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탄소가 1.867C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탄소 1kg 탈 때 이론 산소량 얼마만큼 필요하냐 요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수소인데 뭐예요? 유효수소입니다. 요 뒤쪽에 붙으면 유효수소를 나타내죠. 그래서 유효수소라는 연료가 1kg 탈 때 이론 산소량 얼마나 필요하냐 요걸 나타낸 거고, 그럼 요거는 황이 1kg 탈 때 이론 산소량 얼마만큼 필요하냐 요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해서 요 C라는 비율, H라는 비율, S라는 비율을 넣어가지고 그 혼합된 연료겠죠. 요러한 분자들이 혼합된 연료의 필요 산소량을 구해내는 공식이 요 공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숫자가 요 방식 그대로 풀어낸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탄소 1kg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량 하면은 1.867C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1.867C로 외우고 계신다면 뭐 하여튼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외우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비례식 세워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간에 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대기압에서 물의 증발 잠열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대기압 뭐겠어요? 표준 대기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물이 증발하는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을 찾으시면 되는데 단위를 보시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 SI 단위거든요. 그래서 SI 단위에서의 물의 증발 잠열은 4번에 2264 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이죠. 증발 잠열의 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 상태, 그러니까 대기압 상태 했으면 표준 대기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하니까 이때의 증발 잠열은 우리가 공학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SI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 단위니까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 SI 단위에서는 킬로줄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제가 외우기는 2257로 외워주셔라. 그래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더라. 왜? 2257로 이제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딱 보니까 어때요? 4번에 보니까 2264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편차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적마다 문제마다 약간의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539에다가 4.18 곱할 수도 있고 4.187 곱할 수도 있고 4.2 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539에다가 곱하기 4.2를 해보게 되면 그 값이 2263.8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kcal란 것은 SI 단위로 4.2kJ 또는 4.18kJ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2를 곱하게 되면 원래는 kcal per kg이었는데 요 관계에 의해서 이 kcal가 어떻게 kJ로 바뀌니까 263.8kJ per kg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2264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기는 2257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고 근사치 찾으면 돼요. 어차피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출제위원이 한 분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출제위원분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근사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적이 됐든 뭐가 됐든 오차는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거 외우기 싫은데요. 그럼 539로 외우신 분들은 곱하기 4.2 또는 4.18 해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7번에 보니까 kJ per kg SI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7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 중 예혼합 연소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기체 연료 연소 방식으로 예혼합 연소와 확산 연소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혼합 연소가 있고요. 미리 혼합됐다 이 뜻이죠. 그리고 확산 연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료를 확산시켜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는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버너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혼합실 있죠. 혼합실이 존재할 것이고 이 연료의 노즐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혼합실이 좀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있을 때 연료 노즐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는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공기를 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공기도 들어오게 되고 여기 연료 노즐을 통해서 오일 연료도 함께 공급이 됩니다. 어디로? 혼합실 내부로. 그래서 혼합실에서 혼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노즐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이죠. 그럼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요 노즐이 출구니까 요 출구인 노즐 이전에 혼합이 되면은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되면은 혼합인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연소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 확산 연소 방식은 어떻게 돼요?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 버너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예혼합 연소 방식은 혼합실이 있었는데 확산 연소 방식은 혼합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료 배관과 노즐이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 연결하고 이쪽에 이제 노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연료 배관과 노즐이니까 이쪽으로 연료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연료가 어떻게 돼요? 안쪽에서 뭐 혼합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연료가 이렇게 쫙 확산되어서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노즐 바깥쪽, 연소실로 치면 연소실 아니지만 노즐로 치면 바깥쪽에 있는 공기랑 뿌려지는 확산되는 연료가 서로 만나서 연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요 노즐 출구를 기준으로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즐 뒤쪽에서 미리 혼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혼합 연소인 거고 노즐 뒤쪽에서 혼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확산입니다. 연료를 확산해서 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개를 딱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예혼합 연소는 미리 혼합을 시키죠. 미리 혼합을 시키기 때문에 고온의 화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거는 고부하 시에 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확산 연소는 예혼합에 비해서는 좀 저부하 시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 중 예혼합 연소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거든요. 자, 1번에 화염이 짧다. 요거 맞습니다. 이게 화염이 고온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부하에 따른 조작 범위가 좁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온용 고부하 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작 범위가 좀 좁아지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는 혼합실 안에서 연료와 공기가 미리 혼합이 되잖아요. 그 말은 버너 안쪽에서 항시 공기가 체류하고 있다 보니까 역화의 위험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범위를 넓혀버리면 부하 변동이 심해지면서 역화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다 보니까 부하에 따른 조작 범위는 일부러 좁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역화의 위험성이 매우 작다 돼 있는데 방금 얘기했죠. 역화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안쪽에 혼합실에 공기가 항시 체류하니까 역화의 발생 우려가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내부 혼합형이다. 그러니까 예혼합 연소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프로판가스, LP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 프로판가스 LPG라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LPG라는 게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주 성분으로 프로판이 있는 거죠. 프로판과 부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의 주성분 프로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화학기호로 적어보면 프로판은 프로8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C3H8인 겁니다. 그 다음 부탄은 부텐 이렇게 외워라 했습니다. C4H1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많이 비교하는 게 LNG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액화 천연가스. 그래서 대표적인 천연가스가 메탄이 있죠. 그래서 메탄 이라고 했을 때 화학기호로는 CH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P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설이 발생하면 실의 하부에 고인다 그랬죠. 그래서 통풍구라든가 환기구를 밑쪽에다가 설치해 줘야 되고,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설이 발생하면 실의 천장 쪽에 고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기구나 환기구를 저 실의 위쪽 천장 가까이 설치를 해줘야 안전하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 정도 특성은 알아두시고요. 다시 9번으로 돌아서 프로판가스 LP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1번에 황분이 적고 유독성분 함량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자, 틀린 건 1번입니다. 우선 황분이 적은 건 맞고요. 그리고 유독성분도 적습니다. 유독성분의 함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가라던가 아니면 우리 가스레인지에도 LPG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뭐 식당이나 가정 요런 데 많이 쓰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질식의 우려가 있다. 요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LPG가 가득 차게 되면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3번에 가스 비중이 공기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LPG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의 하부에 체류할 수 있다. 누설이 되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3번도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누설 시 인하 폭발성이 있다. 그렇죠. LPG 가연성 가스잖아요. 당연히 인하 또는 폭발의 우려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9번 문제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누설이 되면 낮은 곳에 고여 인하 폭발의 원인이 되는 가스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거 바로 앞에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4번에 보시면 프로판 나오는데 프로판의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의 하부에 낮은 곳에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뭐 나온 김에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를 따지니까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라 그러죠.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뭐 킬로로 적어도 되고 그람으로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29 그람 또는 킬로그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몰이면 그람으로 쓰면 되고 킬로몰이면 킬로그램으로 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제가 많이 적는 게 킬로그램으로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나온 값이냐? 보통 보면 이 공기라는 것은 비율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질소의 비율을 한 78%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산소의 비율을 한 21%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르곤 및 기타 잡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평균 분자량이니까 전체를 100으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뒀을 때 질소 같은 경우는 이 분자량이 질소 하나에 14kg이잖아요. 그래서 14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28kg 되겠죠. 28kg짜리가 78% 존재한다라는 거고, 더하기 산소의 경우는 산소 원자 하나가 16kg이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32가 되겠죠. 32 곱하기 21% 존재한다.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아르곤 및 기타 잡가스인데 아르곤의 분자량은 대략 뭐 39점 얼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잡가스까지 더해가지고 대충 한 40 정도로 봐요. 그래서 40 곱하기 1%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비율이 많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28.96 나옵니다. 28.96kg이 나와요. 그래서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29kg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가스를 살펴보는 겁니다. 수소 같은 경우가 H2니까 수소 원자 하나가 1kg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니까 2kg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탄 CH4죠. CH4 같은 경우에는 C가 하나에 12kg이고 더하기 수소가 4개 모였으니까 4죠. 그럼 이거 얼마? 16kg 이렇게 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CO입니다. CO. CO 같으면 C가 12kg 더하기 O가 16kg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28kg.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로판이죠. C3H8입니다. C3H8은, 요거는 C가, 12가 곱하기 3개 모인 거고, 수소 8개니까 더하기 8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요게 44kg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평균 분자량 29보다 무거운 게 여기 보시면 프로판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10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어느 열기관이 외부로부터 Q의 열을 받아서 외부에 100kJ의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200kJ 증가하였다면 받은 열 Q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열을 구하는데 내부 에너지와 일을 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W2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할 때 이제 조건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론 시간 때 요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어떤 개가 존재할 때 열은요 개를 기준으로 들어오면 플러스고 개를 기준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은 받을 때는 플러스 나가면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1이라는 거는 반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거는 개를 기준 나가면은 요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W가 되고 개를 기준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W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 잘 정리합니다.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은 마이너스 들어오면 받은 거고 나가면 손실인 거죠. 그리고 W는 반대로 나가면은 플러스 들어오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나갔다라는 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들어왔다라는 건 일을 받았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열 Q를 구하는데 지금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200kJ 증가했다. 자,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00kJ라고 보시면 되고 더하기 자 1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 100kJ의 일을 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W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kJ로 들어갑니다. 얘도 kJ 얘도 kJ이니까 계산하면은 300kJ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개념 정리 잘 하셔서 지문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1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25도씨의 철 35kg을 온도 76도씨로 올리는데 소요 열량이 675kcal였다. 이 철의 비열과 열용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지금 철의 양을 35kg으로 줬죠. 그래서 요거를 G라고 하겠습니다. G의 양이 35kg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온도차 줬네요. 델타 T라는 게 지금 76 빼기 25 도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서 도시. 자, 그리고 또 한 게 있는 게 지금 소요 열량을 줬습니다. Q가 675kcal입니다.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비열과 열용량이니까 우리 비열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비열의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Q는 GC 델타 T겠죠. G와 델타 T를 줬으니까 그래서 자 Q는 GC 델타 T 공식에서 요 비열을 계산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열은 어떻게 돼요? 요거 나머지 두 개가 내려가면 되니까 비열 C라는 거는 G의 델타 T 분의 Q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대로 넣어보면은 지금 열량이 675가 되겠고요. 그 다음 G가 35가 되겠고요. 곱하기 온도차가 76 빼기 25가 되겠죠. 자, 그럼 단위 그대로 한번 적어봅니다. 자, 675 요게 킬로칼로리고요. 그 다음 35kg이고요. 그럼 얘는 뭐요?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뭐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 해서 비열의 단위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대로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0.378 나오네요. 0.378이 나오고 단위는 방금 여기 적어드린 대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 뭐예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시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번 문제에서는 0.378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 계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 열용량까지 계산하라 라고 했으니까 열용량 구하는 공식은 Q는 MC라고 했습니다.
Q는 MC, 요게 열 용량이었어요. 자, 그래서 쌤 이것도 Q고 이것도 Q인데요. 그러면 이제 둘 다 같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량의 경우는 그냥 킬로칼로리이거나 아니면 킬로칼로리 per hour로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hour로 나오면 요 G 중량의 값이 킬로그램 per hour로 나오겠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 없으니까 그냥 킬로칼로리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열 용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도시가 되죠. 그래서 어떤 물질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열 용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킬로칼로리이거나 킬로칼로리 per hour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킬로칼로리 per 도시다.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하면은 열 용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호를 보고 맹신하시면 안 되고 항시 우리는 단위를 보고 문제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M이라는 건 질량이잖아요. 킬로그램이 되겠고 곱하기 비열은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의 도시가 될 테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킬로칼로리 per 도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계산합시다 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M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질량이죠. 매스 질량입니다. 근데 쌤 조건해 보니까 질량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 지구상에서는 중량 G나 질량 M이나 그 값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MC라고 적더라도 요 M이 어떻게 돼요? G와 값이 같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혹은 저 헷갈려서 그냥 GC라고 쓰겠습니다 해서 GC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단위 똑같고 값도 똑같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요 M의 자리에 저 중량 G의 값이 35kg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35kg 들어가고요. 곱하기 비열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0.378 해서 단위는 어때요? 얘가 킬로그램, 얘가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니까 킬로칼로리 per 도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3.23 해가지고 단위가 킬로칼로리 per 도시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열과 열 용량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12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1kg의 공기가 일정 온도 200도씨에서 팽창하여 처음 최적의 6배가 되었다. 전달된 열량 kJ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0.287kJ per kg 켈빈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 정리해보면 이번 문제의 과정은 등온 과정이죠. T는 일정하다. 쌤 등온 과정이란 말 없는데요. 근데 보면 있잖아요. 일정 온도 200도씨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정한 온도가 200도씨인 겁니다. 그래서 T1, T2가 둘 다 200도씨를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등온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쭉 적어볼게요. M이 지금 공기가 1kg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 일정 온도 T가 200도씨예요. 자, 그리고 팽창하여 처음 최적의 6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 처음 최적 V1을 1로 뒀을 때 V2는 6배 증가했으니까 6이 되겠죠. 쌤 저는 1로 두기 싫은데요. 2로 둬도 됩니다. 대신에 2, 6에 12 해가지고 V2는 12로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값을 1로 두면은 쉽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리고 기체상수 좋네요. 기체상수 R이 우리가 흔히 보는 값 0.287의 단위는 kJ per 킬로그램의 켈빈으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 지금 뭘 구해요? 전달된 열량은 이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렸죠? 자, 등온 과정에서는 W1, 2나 WT나 열량 Q나 구하는 공식이 똑같다. 뭘로 똑같습니까? P1V1의 ln에 V1분의 V2입니다. 아이고 쉽습니다 하고 딱 풀라고 봤더니 어때요? 압력이 없어요. 압력이 없어. 압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 PV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적어드릴까요? PV는 MRT와 같잖아요. 그래서 요 PV 대신에 MRT를 넣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바꿔본다면 자, 이번 문제에서 구하는 거 열량이죠. Q는 요 MRT의 ln에 요게 V1분의 V2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상 압력이 없고요. 기체상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MRT로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 한번 딱 해본다면 M의 값이 1kg 곱하기 기체상수가 0.287이고요. 곱하기 자, 온도는 200도씨인데 절대 온도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 더하기 273
에다가 곱하기 ln에 자 V1이 1이죠. V1 1이고 V2가 6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단위 환산해 보면 자 1kg 자 기체상수 kJ per kg의 켈빈 절대 온도 넣었으니까 켈빈 자 그리고 얘들은 미터 3승 어차피 없어진다. 자 그리고 요거는 켈빈 지워지고 킬로그램 지워지니까 킬로줄 나오겠죠. 단위도 성립됐습니다. 자 끝났죠. 그래서 계산기만 잘 입력을 해 보신다면 답은 243이 나옵니다. 243에 킬로줄이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연소가스 분석에서 CO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산소와 질소가 각각 5 노말미터 3승/kg 연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5 노말미터 3승/kg 연료라는 거는 뒤쪽에 있는 킬로그램이 연료를 뜻하고 앞에 있는 거는 산소를 뜻한다. 요 뜻입니다. 그리고 질소도 똑같죠. N2는 노말미터 3승/kg의 연료일 때 공기비 과잉 공기율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 때 공기비 구하는 공식 중에 제가 요런 거 한번 적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공기비 M이라는 것은 원래는 A0분의 A죠. 뭐예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인 겁니다. 그럼 과잉 공기비, 과잉 공기 계수가 나와요. 그 요거를 이제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이 0.79분의 N2에 빼기 0.21분의 O2에 그리고 0.79분의 N2라고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때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맥락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였습니까? 요 0.79분의 N2라는 게 실제 공기량이었고 0.79분의 N2 똑같죠? 요거 실제 공기량인 겁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게 0.21분의 O2는 과잉 공기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 공기량 빼기 과잉 공기량 하니까 이론 공기량 나오고 위에 거는 실제 공기량이니까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최적비로 했을 때 질소 N2가 우리가 79%로 봤었고 산소 O2가 21%로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소량을 구해보면 질소량 N2라는 거는 결국 이 전체를 제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요 공기량 전체에서 곱하기 0.79 한 것과 같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를 한번 구해본다면 자 A의 값은 뭡니까? 요 0.79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0.79분의 N2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요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하나 깔려야 됩니다. 요 N2라는 게 실제 질소량이어야지만 A라는 게 뭐예요? 실제 공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요 공식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산소 같은 경우는 O2는 마찬가지로 A라고 했을 때 곱하기 0.21이 되고 여기서 또 A를 구해본다면 요게 0.21 내려가니까 0.21분의 O2가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를 가정을 해야 되죠. 뭐예요? 요 산소량을 이론 산소량이 아니고 과잉 산소량으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공기량이 어떻게 돼요? 과잉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값은 과잉 공기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상 요 공식이 성립하려면 요때의 O2는 우리가 과잉 산소량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는 요 질소량이 실제 질소량이 되고 O2라는 거는 과잉 산소량이 돼야지만 요 공식이 만족할 수 있다. 그래야 실제 공기 빼기 과잉 공기량이 되니까 A0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요 자체로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유도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분모에 있는 값을 통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통분을 해보면 지금 제가 갈로를 해서 헷갈리는데 어차피 두 개 같은 값이죠.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개의 분수를 통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통분하면 되는데 제가 아마 이론 강의 때는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요거를 지수 상태가 아니고 퍼센트 상태로 해드렸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 지우고요. 요 지우고 요게 79%, 21%로 놓고 기존의 지수 상태가 아닌 그냥 퍼센트 100 곱해서 전부 퍼센트 79%, 25% 요 상태로 이제 환산을 해 드렸을 거예요. 이론 그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대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럼 밑에 거 이제 통분을 하면은 요거 두 개 곱하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79 곱하기 21분의 올라가니까 21N2에 빼기 79O2가 될 겁니다.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올라가죠. 분해. 자, 79분의
N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가운데 거 곱해 내리고 겉에 거 곱해 올리면 되죠. 번분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본다면 자, 가운데가 21N2 빼기 79 O2에 요거 79 곱하기 79가 들어가겠고요. 그럼 겉에 거는 79 곱하기 21에 곱하기 N2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지울 수 있는 게 우리가 79는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이 뭐냐면은 자, 밑에 건 제가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자, 여기서 정리했을 때 나오는 값이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21N2에 빼기 79O2에 분의 21N2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요 값에서 79만 지웠으니까 남는 게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요때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에 나누기 79% 했고 또 여기 밑에 거 요 두 개의 값에 나누기 79%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론 공기 중에 질수가 79% 존재하니까 79를 나누면 이렇게 질소량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 79라는 숫자 하나 지워지고 그 79라는 질수 하나 지워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값이 뭐였느냐 하면은 21에 빼기 5 분의 21이라는 값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도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간혹 보이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 때는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최종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제가 지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 비슷하게 생긴 공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해도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응용을 해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요 공식을 제가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가지고 와서 공기비 M은 자, 21N2에 빼기 79O2에 분의 21N2인 거죠. 그래서 공식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앞에 공식에서는 어떻게 했냐? 분모 분자에 79%를 각각 나눠줬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나누기 N2 할 겁니다. 나누기 N2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위에 있는 N 다 지워지고요. 밑에 있는 N은 요 앞에 건 지워지고 뒤쪽엔 남죠? 요게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럼 제가 요걸 찢어서 써드릴게요. 요걸 찢어가지고 분수를 찢어서 밑에 분모에 N2를 나눴다는 거는 N2 나누고 N2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요게 좀 길게. 자, 요게 마이너스 부호 남는 겁니다. 그럼 지워보면은 N2끼리 지워지고 N2끼리 지워지고 얘는 남는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어보면 공기비 M은 이제 남아있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21에 빼기 79에 N2분의 O2 남아있죠? 그래서 N2분의 O2 그리고 분의 21 해서 딱 찾아보면 이제 유형이 보일 겁니다. 근데 정답하고 똑같진 않아요. 왜 그래요? 제가 요거 유도할 때 퍼센트로 그대로 유도했잖아요. 근데 이 퍼센트라는 거는 어차피 지수 상태로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자면 자, 21을 지수로 바꾸면 0.21이고 빼기 자 0.79가 되겠고요. 나머지 그대로 옵니다. N2분의 O2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 21 요것도 지수로 바꾸면 0.2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적었을 때 최종 공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보시면 요 공식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 때 들었던 유도 방식에서 약간만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14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탄화도를 기준으로 석탄을 분류할 때 탄화도 증가에 따라 석탄의 일반적인 성질 변화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탄화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만 하신다면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탄화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석탄이라고 했는데 석탄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기 가장 좋은 게 연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연탄이란 건 뭐냐면은 일종의 가공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가공해서 연탄을 만들거든요. 그 어떻게 만드느냐? 연탄을 만드는 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석탄 분을 붓는 겁니다. 분이라 하면은 입자가 고운 가루거든요. 그래서 석탄 분, 석탄 가루 그거를 부어가지고 프레스를 이용해서 꾹 압력을 가해서 누릅니다. 그러면 연탄 모양이 확 찍혀 나오겠죠. 연탄 모양의 탄이 탁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잘 눌러줄수록 그리고 이
가루죠. 석탄분이 오밀조밀 잘 모여 있을수록 탄화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연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연탄일수록 탄화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의 비율이 높은 거고 그로 인해서 발열량을 많이 낼 수 있고 오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도가 높다, 탄화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 고체 연료의 입장에서는 연료의 질이 좋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 탄소분들이 오밀조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잘 모여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자체가 연료잖아. 이게 오밀조밀 잘 모여있을수록 당연히 연료의 질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15번에 보시면 이러한 탄화도 증가에 따라 석탄의 일반적인 성질 변화로 오른 것은 했을 때 탄화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석탄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요걸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휘발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휘발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란 거는 탄화도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휘발성은 감소해요. 그리고 고체 연료 입장에서도 휘발성이 적은 게 좋은 겁니다. 고체 연료니까 오래도록 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휘발성이 크게 되면은 타면서 쉽게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연료가 확 날아가 버리고 액체 연료가 아니라서 증발한다라는 말을 쓰긴 그런데 이렇게 휘발하면서 손실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화도가 증가하면 반비례해서 휘발성은 감소하니까 좋아지겠죠.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고정탄소량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탄화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탄소량이 증가한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탄소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수분이 감소한다. 연료의 질이 좋아지니까 수분의 양은 감소하겠죠. 3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자, 착화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불을 붙이는 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불 붙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신에 한번 불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냐? 오래도록 타면서 고발열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도가 증가하면은 착화 온도도 같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에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습증기 영역에서 건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건도 뭐예요? 건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레르 선도 그려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 pH 선도 자, 요렇게 꼭지점이 뭡니까? 인계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떨어지는 게 포화 X선이 되겠고요. 그럼 우측으로 떨어지는 게 건포화 증기선이 되겠죠. 자, 이때 건조도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포와 X선을 기준으로 요 지점 뭐예요? 건조도가 0인 상태. 건조도 X가 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포화 증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요 지점은 뭐예요? 건조도 X가 1. 그래서 100% 건조한 상태다. 요 비율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습증기 구역 내에서 10개의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건조도는 증가하죠. 0.1, 0.2, 0.3, 땡땡땡 해가지고 0.8, 0.9, 그 다음 마지막이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건조도라는 거는 건조한 정도니까 점점 건조해지다가 건포화 증기선에 닿으면 100% 건조한 증기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에 건도가 1에 가까워질수록 건포화 증기 상태에 가깝다. 맞는 말이죠. 자, X가 1인 게 뭡니까? 건포화 증기잖아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건도가 0에 가까워질수록 포화수 상태에 가깝다. 맞죠? X가 0인 게 포화액인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에 건도가 X일 때 습도는 X-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왜 그러냐? 요거 쉽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습증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습증기 중에 일부가 수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건증기겠죠. 이때 편의상 수분의 양을 한 30% 이렇게 두고요. 건증기량을 70%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요 전체가 100%니까. 그렇다면 요 그림 상태에서의 건조도는 얼마입니까? 건조도 X는 70%니까 0.7인 거죠. 건조한 정도가 될 테니까. 그럼 수분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전체를 어떻게 1로 둔다라는 거죠. 100%라고 봤을 때. 그래서 요 전체를 1이라고 뒀을 때 수분의 양은 요걸 빼면 되죠. 건증기량 빼면 되죠. 그래서 빼기 0.7 한 겁니다. 그러면 수분의 양은 어떻게 0.3 해서 30%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 전체 습증기를 1로 뒀을 때 건조도 X 0.7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건조도 X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습도구나.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거꾸로 됐죠. X-1이 아니고요. 1-X 해야지 요게 이제 습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 3번이고 4번에 보시면 건도가 1에 가까울수록 갖고 있는 열량이 크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1에 가깝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점을 찍었을 때 계속 이렇게 상태점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죠. 그럼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탈피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열량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16번 문제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다음 중 건식 집진 형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뭐예요? 집진 장치 중에서 건식 집진 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백필터 방식. 요거 백필터 방식은 뭐였어요? 여과식이라 해서 건식 집진 장치의 한 종류였죠.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사이클론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건식이든 습식이든 사이클론식은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으로 구분을 하자면 그냥 사이클론식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건식이고요. 만약에 사이클론 스크러버, 뒤쪽에 스크러버라는 말이 붙으면 스크러버가 뭐예요? 세정기를 뜻하죠. 물을 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러버라는 말이 붙으면은 습식인 겁니다. 명칭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클론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건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 3번에 멀티 사이클론식 같은 경우는 요 사이클론을 여러 개 묶어 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스크러버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요것도 건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건식 집진 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시면 벤투리 스크러버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뒤에 뭐가 붙었어요? 스크러버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면 세정기다 라는 거예요. 물을 뿌린다 이 뜻이죠. 그래서 4번에 벤투리 스크러버는 습식 집진 장치고 그 중에서도 가압수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딴 거는 모르더라도 제가 습식 집진 장치 중에 가압수식은 반드시 기억해달라. 이 종류는 물어보는 게 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가압수식 하면 벤사재충분 해가지고 벤투리 스크러버, 사이클론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충전탑, 분무탑이 있었습니다. 요게 가압수식이고 그 외에도 습식 같은 경우는 유수식, 회전식 있는데 요거는 해설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7번 문제에 건식 집진 형식이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이론습 연소가스량 GOW와 이론 건연소가스량 GOD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위는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우선 답은 3번인데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GOW 이론습 연소가스량은 GOD 이론 건연소가스량에 더하기 1.25에 9H 더하기 W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요게 O가 붙으면 이론가스, W는 습이잖아요. 웨시니까. 그래서 이론습 연소가스량입니다. 그래서 이론습 연소가스량이라 했을 때 요 이론습 연소가스량은 D는 드라이죠. 그래서 이론이니까 이론 건 연소가스량에다가 어떻게 해요? 더하기 요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수분이겠죠, 수분. 그래서 수증기 또는 수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의 량을 더한 값이 된다. 왜? 건연소가스량은 수분이 없는 상태고 습연소가스량은 수분이 함유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1.25의 9H 플러스 W라는 게 수분의 양이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9H 플러스 W라는 거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발열량 계산할 때 요런 게 나왔었어요. 우리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할 때도 고위 발열량은 뭐예요? 저위 발열량에다가 수분의 양을 더하면은 그 전체 고위 발열량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고위 발열량 구할 때 수분이 600에 9H 플러스 W였고요. 단위로 적으면 이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SI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 4.2 곱하면 되니까 2520에 똑같이 9H 플러스 W 해가지고 단위만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뭐 요렇게 외웠더라도 킬로칼로리면 우리가 4.2만 곱하면 바뀌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요 앞에 제가 적어드린 거 얘들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줄 퍼 킬로그램일 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료가 1kg 탈 때 발생하는 열량 해가지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얘도 연료 1kg 탈 때 발생하는 열량에서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나타냈는데 이번 문제에선 단위가 뭐냐면은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25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1.25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은 이거는 수분의 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수분 하면 수증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수증기는 결국은 뭐예요? H2O거든요. 물에서 증발해서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 물 H2O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결국은 연료 중에 이 수소 성분과 산소가 결합하면서 이 산소랑 화합하는 게 연소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H2O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 본다면 해설에도 나오지만 H2가 결국은 산소랑 화합하면서 H2O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완전 반응식은 2분의 1 O2가 만나야 H2O로 바뀌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H2O에 집중을 합니다. H2O에 집중을 해서 노말미터 삼성포 킬로그램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H2O는 결국은 뭐예요? 분자량으로 따지면 수소가 2kg, 그리고 산소가 16kg이니까 더하면은 18kg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 H2O는 18kg이죠. 18kg 탈 때 우리가 요게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1km몰이니까 최적으로 바꾸자면 1km몰은 22.4 노말미터 삼승과 같은 거죠. 결국은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이 값이 1.244 노말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H2O가 1kg 탈 때 최적으로 1.244 노말미터 삼승에 수증기를 발생시키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했을 때는 뭐 1.244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1.25로 본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1.25로 보고 나머지 9H 플러스 W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였습니까? 그 수소와 저 H2O의 중량비였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소와 수분의 중량비를 한번 보면은 자, 수소가 H2 그리고 수분이 H2O일 때 자, 요거 이제 비례식 세워보면 지금 중량비라 해도 되고 질량비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H2니까 요게 2kg일 때 H2의 경우에는 2kg 더하기 16이죠. 그래서 18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kg일 때 여기 이제 9kg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1대 9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수소가 1kg 탈 때 수분이 9kg 발생하더라 라는 뜻이니까 이 말은 뭐예요? 수분이 수소가 1kg 탈 때 9배 더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요걸 나타낸 게 9H라는 값으로 나타낸다. 수소에 비해 9배 더 많이 발생하더라. 뭐가? 수분이. 그리고 그 외에 수분이 있다면 또 더해주는 겁니다. W로. 자, 그래서 이렇게 9H 플러스 W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1.25라는 값이 결국은 수분이 1kg일 때 발생되는 수증기량을 요 단위 노말미터 삼성으로 나타낸다면 1.25가 되니까 요러한 공식으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18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공기 2kg이 압력 400kPa, 온도 10도씨인 상태로부터 정압하에, 자, 정압 과정이다 라는 뜻이죠. 온도가 200도씨로 변화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단 정압 비열은 1.003kJ/kg 그리고 정적 비열은 0.716kJ/kg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정압 과정이라 했고요. P는 일정하고 조건 정리하면 공기 M 질량이 2kg이고요. 그리고 압력 P가 요 정압 과정이니까 P1, P2 같겠죠. 그래서 P가 400kPa이고 그 온도 T1이 10도씨 요거를 정압하에서 온도를 변화시켰네요. T2가 200도씨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 줬죠. 그래서 CP가 요게 1.003 kJ/kg의 켈빈이고 CV 정적 비열이 0.716으로 kJ/kg의 켈빈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공식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MCV의 ln에 T1분의 T2에 자 더하기 CV는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MRln에 뭐가 들어가요? V 들어갔죠? 그래서 V1분의 V2 자, 그 다음에 델타 S는 MCP의 ln에 T1분의 T2에 자, CP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 MRln에 뭡니까? P가 들어갔죠? P1분의 P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정이 뭡니까?
정압 과정이니까 압력이 일정하니까 요거 P1분의 P2 이거 지우면 되죠. 이거 지우고 앞에 공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정압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P1분의 P2가 1이 나올 거고 ln의 1이면은 0이 된다라고 했죠. 뒤에 거 지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식은 요 공식입니다. 다시 적어본다면 델타 S는 MCP의 ln의 T1분의 T2로 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풉니다. 자, 2kg M이죠. 그 다음 곱하기 CP의 값이 여기 있습니다. 1.003이 들어가고요. 곱하기 ln에 자, T1분의 T2입니다. 절대 온도를 넣으셔야 돼요. 자, 10 더하기 273에다가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게 2니까 200에 더하기 273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위아래 거 켈빈이니까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 요거 2kg 그 다음에 비열이니까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킬로그램끼리 지워지니까 킬로줄 퍼 켈빈 요거 뭐예요? 엔트로피 변화량의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풀어보시면은요 1.03의 킬로줄 퍼 켈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 공식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19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절대온도 1켈빈만큼의 온도차는 섭씨온도로 몇 도시의 온도차와 같은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지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온도차라 했기 때문에 1켈빈만큼의 온도차는 1도시만큼의 온도차랑 같은 겁니다. 왜 그래요? 델타 T잖아요. 델타 T. 그래서 델타 T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물을 가열합니다. 근데 물을 가열하는데 원래 10도씨짜리 물이었어요. 10도씨짜리 물이었는데 요거를 1도씨 가열해 봅시다. 그러면 11도씨 물이 되겠지요. 그럼 요거 이제 온도차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도시로 계산하면은 자, 높은 거 빼기 낮은 거니까 11도씨 빼기 10도씨 하겠죠? 그럼 요거 얼마 나와요? 온도차는 1도씨 나옵니다. 이게 뭐다? 온도차죠. 델타 T. 온도차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쌤, 절대 온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절대 온도로 델타 T라고 했을 때, 절대 온도로 계산하면 11 더하기 273에다가 빼기 어떻게 합니까? 10 더하기 273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어차피 같은 값을 두 번 이렇게 빼는 거니까 그 결과값은 11 빼기 10 한 거나 뭐 11 더하기 273에 10 더하기 273 요거를 빼준 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켈빈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온도차 델타 T라 했기 때문에 델타 T인 경우에는 절대온도 켈빈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온도 도시나 온도차일 때는 어때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온도 아니고요. 온도 차일 때, 델타 T일 때.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20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